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날씨 무척 포근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온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씨는 내일도 계속된다고 하죠. 이러면서 봄이 점차 다가올 텐데 이번 봄에는 제발 더 이상 이 위기라는 단어는 듣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회 전반에 일상처럼 퍼져있는 위기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일상처럼 쓰인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비정상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는 위기라는 단어를 더 듣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더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평창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니, 뭐, 덕분이라뇨. 제가 한게 있나요? 예. 자,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이상화 선수.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은 땄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자체로도 충분히 본인이 빙속에 있어서는 여제라는 점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여자 500m에서 37.33으로 은메달을 보기 어렵거든요.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그 라이벌전으로 손꼽혔었죠.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 이 고다이라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인 36초 94로 자신의 올림픽 금메달을 가져갔고요. 이상화 선수가 100m 구간까지는 고다이라 선수에 앞섰습니다. 예. 경기 후에 그렇게 이 빠른 속도를 경험한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 때문에 마지막 코너에서 조금 실수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동안 이 무릎 부상에 시달리면서 최근 3년 정도 고생이 많았던 이상화 선수인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은메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다이라 선수하고 경기 끝난 다음에 이 타격기하고 일본 국기하고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 어깨 동무하고 가는 거.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그랬죠. 우리가 이제 보도되기로는 라이벌전이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두 선수가 서로 이해해주고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거든요. 예. 경기 후에 이상화, 고다이라 이 두 선수가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나란히 트랙을 돌고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이 경기 직후에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 시상대에서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고요. 고다이라 선수는 이상화 선수에게 선수로서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상화 선수는 고다이라 선수에게 1500, 1000m를 뛰고도 500m에서 이런 성적을 낸 당신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축하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화 선수가 올해 만 29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베이징에서 다음번에 동계올림픽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까지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일단 지금 은퇴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섣부르게 은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기회는 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다음 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아직은 더 뛰고 싶다. 근데 4년 후에 자신의 이 기량과 신체 기능을 장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4년 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확답하기는 힘들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렇게 나이 좀 많은 선수들이 뛰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외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 고다이라 선수만 하더라도 지금 32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빛이 나는 선수가 아니었었는데 30살 이후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게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 그거 뭐 아주 다소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리고 남자 팀 추월에서 이 준중결승에서 이제 준결승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데 어제 저 이거 봤는데 1등으로 올라갔어요. 1등으로. 예. 본인들도 그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 이 세 명의 선수가 나섰거든요. 남자 대표팀. 이 팀 추월 준중결승에서 이 3분 39초 29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3분 39초 29 이 기록이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은메달 따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이고요. 이 준결승전에서 대표팀이 뉴질랜드하고 21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승전에 오르면 이 결승에서 또다시 스피드 스케이트 세계 최강이죠. 네덜란드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여자 컬링 대표팀은 중국을 이겼습니다. 공동 2위죠. 예. 이 컬링 여자 대표팀 우리 선수단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올림픽 개막전에 메달 후보로 지목받지는 못했지만 이 많은 관계자들이 메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입을 모은 종목입니다. 어제 중국을 12대5로 이기고 이 4승 1패를 일본하고 현재 공동 2위거든요. 이 컬링이 10개 팀이 참가해서 리그전 벌이고 이 중에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 4강에 진출하는데 우리 대표팀은 이 남은 4경기에서 2승만 추가하면 4강 진출이 유력합니다. 오늘 오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스웨덴하고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이게 이 고비로 보이고요. 오늘 경기 끝나면은 이 미국, 스위스, 덴마크, 러시아인데 이 네 팀이 전부 다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연휴 동안 그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이게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라고 그러던데. 근데 윤성빈 선수가 이용 총감독한테 금메달을 직접 걸어주니까 감독이 눈물 흘리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용 총감독이나 이 윤성빈 선수나 정말 이 스켈레톤 봅슬레이 같은 종목에서는 그 맨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일궈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성빈 선수 말씀하신 대로 이 스켈레톤에서 아시아 최초 금메달 따냈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 추가했습니다. 남자 2000m에서 서일아 선수가 동메달 추가해서 현재 우리가 이 금셋, 은 하나, 동 2개로 9위거든요. 이 당초 우리 선수단이 목표한 대로 금메달 따내고 있다라고 보고요. 남은 경기에서 한 5개 정도에서 이제 금메달 추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500m에서 실격 처리돼가지고 정말 좀 안타까웠던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도 금메달 결국 땄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뭐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이 월등한 실력체 보통 얘기할 때 이 클래스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웃코스를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상대 선수 추월하는데 쭉쭉 뻗어나가니까 보기에도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경기였었죠. 최민정 선수 2종목 남았는데 상관한 기대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뭐 이 등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몇 등이죠? 금이 3개인가요? 현재 9위입니다. 9위. 금셋, 금 하나, 동 2개로 9위이고요. 그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한 5개 정도 종목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눈여겨볼 경기 소식 전해주시죠. 경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자 컬링 스웨덴전이 있고요. 봅슬레이 남자 2인승 원인종 서영우 선수가 3, 4차 주행이 있습니다. 이 봅슬레이 남자 2인승은 오늘 메달이 확정이 되고요. 여자 팀 추월에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선수가 참가하고요.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쇼트 프로그램에 민유라, 김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니다 나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오라는 압력이었어요. 네. 왜 매일매일 나오시다가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말버릇처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드십니까? 항상 나오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 국내 증시 얘기부터 해보죠. 설 연휴로 쉬었는데 우리 쉬는 미국 다우지수는 6일째 상승했어요. 예?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쉬니까 미국. 오늘 안 나온 것도 뭐 쉬는 거 쉬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마음은 항상 한결같고요. 그동안 보면 미국발 불안, 뭐 미국발 증시 급락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떴었는데요.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이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제 한 6일간 연달아 올랐거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쉬는 날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6거래일간 연속 상승을 해서 한 6일간 10일부터 16일간 4.25% 뛰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맷집이 생겼다. 미국발 금리 인상, 미국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안했는데 인플레이션 이 불안감이 약발이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이 좋아지니까 다른 나라 증시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뭐 프랑스, 뉴욕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홍콩 H지수도 우리 쉬는 동안 5%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40분 후에 우리나라 증시잖아요. 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계속 팔았거든요. 예. 9거래일간 순매도 인증 하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설 연휴를 앞둔 13일, 14일 이틀간은 좀 순매수세였어요. 오늘부터 미국에서 그렇게 주식을 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증시 좀 다시 사자세로 바뀌는 것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증시에선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 오를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는 이유가 그 미국이 네. 일본, 대만, 독일, 뭐 캐나다 이 주요 동맹국들은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철강 문제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고율 관세 예. 53%.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 철강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수출량은 당연히 최고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근데 보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게 참 답답한 거죠. 가장 힘든 게 이유도 모르고 당할 때가 제일 억울하잖아요. 글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11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예. 정치 전문 가로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할까요? 트럼프 미국이요? 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도 왜 이럴까요? 불안하니까 아마 이런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중간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원 의원 전원 뽑고 상원 의원 3분의 1을 뽑거든요. 상원은 지금 공화당 대 민주당 51대 49로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이런 경제 보복 조치로 표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왜냐 이번 12개국에 들어간 면면을 보면요. 한국 있고요.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우리가 이런 반열입니다. 근데 미국 수출량으로 따져볼까요? 우리는 전체에서 3위예요. 1위는 캐나다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출 많이 는 국가 대상으로 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거 보면 대만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늘어난 양이? 그렇습니다. 중과율이. 그런데도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 주요 동맹국 중에 한국만 제재국에 포함됐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 아닌가 한미동맹은 어떻게 된 건가 다들 의아해하시는데요. 이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고 그걸 위험이 있을 때 즉각 수입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 제재 조치거든요. 과연 한국이 우리가 안보를 뭘 침해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정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안경시대, 안보와 경제는 연결된다.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말을 참 잘 만드세요. 예, 제가 안경 꼈잖아요. 그래서 저도 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무역 제재가 철강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렴풋이. 작년 10월에 한국산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조사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네. 바로 지난달 일이죠. 삼성과 LG의 수출 세탁기에 대해서 최대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동시에 그때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을 상대로 수입 규제를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또 뭐가 있나요? GM 사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 정부와 GM에 약간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한미 FTA 개정 협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 빠졌죠. 맞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대미 무역 흑자는 한국의 3배입니다. 688억 달러인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 대상에 어느 것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 외교가 문제 아니냐, 이런 재정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게 다음번엔 또 반도체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 수출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상 외교뿐만 아니라 대미 전반적인 외교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IMF의 변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작년 11월만 해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봤거든요. IMF 같은 경우에. 근데 3개월 만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IMF 연례 보고서에 들어간 게 상당한 큰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인상 올해 16.4% 7,530원, 시급 7,530원 올린 거는 전체적으로 소비 확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가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추가적인 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추가로 올리면 그 평균을보다 상회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항상 뭐든지 피해는 저 밑에서부터 옵니다. 그건 맞죠. 부분을 꼽은 겁니다. 최대 희생자가 저숙련 노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 상승분은 결과적으로 사업주들이 임금 인상 내지는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보면 저숙련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실제로 그 예가 1970년대 프랑스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니까 당연히 저숙련 노동자부터 실직 사태를 겪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일자리 안정기금, 안정자금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데 이것도 오히려 재정에 너무 많아지면 추가적으로 계속 는다면 재정 투입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또 IMF가 이 국내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주 참. IMF가 정말 디테일하게 깨알 같은 지적입니다. 수도권 정말. 아파트까지 걱정을 해주네요. 네, 여기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까지 보고 본인도 아마 연관이 돼 있겠죠. 아마 수도권 아파트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홈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 아파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 수도권 아파트가 너무 올랐다 그런 거예요. 한국의 집값 상승세는 1%니까 뭐 괜찮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율 기준 5% 뛰었으니까 이건 너무 올랐고 이건 투기수의 방증이다. 이건 나중에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죠. 이 부분이 조금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괜찮다고 하는데 치아 건강엔 안 좋을 수 있다. 제가 이 기사를 찾고 오늘 모닝커피를 마시려다가 나왔습니다. 안 샀습니다. 근데 또 커피가 뭐 심장에도 좋고 뭐 간에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모닝커피는 좀 그닥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눈 커피가 차라리 좋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뇌나 몸의 활동이 더욱 둔화될 수 있어서 9시 이전에 그러니까 신율의 출발사 시점을 다 듣고 커피를 마시면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그 박준범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이 연구한 건데 서울 성인 7,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이 한 달에 한 잔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전체 치아 28개 중 19개 이하로 남아있을 위험도가 1.69배,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특히 많은 이제 아재 커피였죠. 믹스 커피에 들어간 설탕과 프림이 충치의 원인이 돼서 치아 상실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 커피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싫어할 분석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줄의 출발 새 아침이 이제 그 치아 건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끝나고 커피는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죠. 많은 국민들한테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그러죠? 대학 다들 학자금은 입학금 기성예비 수업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입학금이 약간은 좀 이렇게 깜깜이 교육비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는 거죠. 대입 전형 이런 데서 대입 전형을 또 따로 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분들의 어떤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공립 되는 신입생부터 입학금은 전액받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2021년, 2022년 단계적으로 사립대, 4년제 사립대 전문대, 2년제 대학도 이 등록금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합니다. 입학 업무 볼 때 했던 실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해당 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요. 실질적으로 2021년 내지는 2022학년부터는 대학 신입생들이 부담하는 입학비는 영원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대학도요, 이게 등록금 의존율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아는데, 이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보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절반가량으로 팍 깎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입학금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부실대학들이 망하는 학교들이 이제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으면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특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8시 3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인데 가뜩이나 월요일 되면 자동차 많이 밀리죠. 오늘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박헌 캐스터. 네, 신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밀리기도 밀리지만 곳곳으로 좀 돌발 상황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따라 부산 쪽으로 서울 요금소와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또 죽전교차로 부근에서도 고장차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나란한 동백 죽전대로 죽전교차로에서 성남 방향으로는 차가 많아서 신호대기를 길게 봤습니다. 서울 지역 서남 지역에서는 국회대로가 외곽으로 가는 길 목동교에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 사이로 정체가 되고요. 서강대교 방향으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 전화국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설 연휴가 끝난 지금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먼저 데일리언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25일 날 폐막하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스노우보더 아마 외국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는지 얼음 속에 얼굴을 파묻고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데 한 관중이 같이 무릎을 꿇고 위로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승자에게만이 아니라 패자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훈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메달 숫자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스포츠가 우리한테 보여줄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문정치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지마 이상화. 당신이 흘렸을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이상화들에게 박수 보내드리며 맞는 아침입니다. 서양호입니다. 서울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평창으로 시작해서 평창으로 끝난 설입니다. 허무합니다. 예. 어쨌든 이 올림픽이 저는 우리 사회 정치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뭐 정치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뭘 한다 이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가 정치를 견인한다까지는 뭐합니다만 약간 이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참.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종구 실장님.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미국 부통령 악시오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김여정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여정을 내가 피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무시가 사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차라리 피했다고 의식이 되는데, 무시는. 예, 그렇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태도를 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펜스 부통령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이었고 미국의 15일 날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미국의 가장 그 정보를 다루는 CIA 국장부터 국가안보국장부터 이 국장들이 전부 다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한 목소리로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즉 북한의 지금 미국의 어떤 태도, 미국의 어떤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지난 이 설 우리로 봤을 땐 연휴였는데요. 그런 미국의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중한 어떤 그런 분위기, 미국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서영훈 소장님. 네, 당원들에게도 비호감이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 12명이 공개적으로 연석회의를 요구하자 홍 대표가 단칼에 정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당원들에게도 비호감이다. 당대표 1인의 사당적 욕심으로 당이 지리멸렬의 길을 계속갈 수는 없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서 재차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하자라며 양측 갈등을 진화하려 했지만 중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홍 대표 회의를 다시 요청해달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 임시국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갈등과 위기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비호감이 나르는 호랑이 이런 거 아니죠? 네. 갑자기 잘 쓰셨죠? 네. 예, 아재 개그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설에서 아까 저희가 여야의 그 설 민심 이걸 들어봤거든요. 그죠? 근데 대충 두 가지더라고요. 설 민심. 하나는 올림픽. 민심이라기보다 관심. 예.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네? 두 가지가 경제예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실장님. 평창 이후, 사실은 평창 이후가, 전부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안보 문제.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으로, 사실 유예를 해놓은 남북 긴장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문제다. 내후 외환이 계속 겹치고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최악의 실업률이 해소되지 아니할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외국의 어떤 지표들, 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지표들이 전부 다 나쁜 빨간불을 그리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역 압박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적폐청산 좋다.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말 이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라는 말이 혹시 평창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실 올림픽의 어떤 A2 부터 Z까지의 어떤 상황이지만 모두 끝난 다음에 경제에 대한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쩔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소장님. 네, 이번 설날은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한숨을 쉬면서 피해갈 수 있는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보느라고 그 우리 어머님이 조카들한테 너 결혼 안 하냐? 그렇지, 결혼하냐? 너 시간에 내가 애가 없어. 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이상화 막 이런 얘기하고 잘한다 금메달 이런 얘기 하시느라고 우리 아들, 딸들, 조카들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밥상에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야 이제 전쟁은 없는 거 아니야?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군일에 경기 안 좋다, 장사 안 된다, 서민들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뭐 대미 수출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 온기가 우리 아랫목 넘어서 윗목까지 서민들 경제까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 북한의 핵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그 인상 문제 등 이런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그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근데 그 올림픽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선수 저 잘 키우면 자식 잘 키우면 저렇게 잘 돼. 근데 스트레스인가요?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니? 그럼요. 참. 근데 뭐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같습니다만 뭐 또 자본도 좀 있었죠. 뭐 특혜 논란도 있고 갑질 논란도 있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갑질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특혜를 원해서 받은 건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얼떨결에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영선 의원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갑툭튀 뭐 이런 그 박영선 의원 이름 앞에 호를 하나 붙여드렸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진위를 믿고 싶습니다. 최소한 김미화 개그우먼이 한 변명보다는 낫죠. 김미화 개그맨은 아마 MBC 그 개막식 때 사실 수준 이하의 그런 해설을 해서 욕을 먹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 일베의 줄이 돌림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했다가 더 큰 화를 초래했는데 박영선 의원은 그건 죄송하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등을 누가 떠밀었다든지 그리고 나는 몰랐다든지 뭐 이 설날 아침에 사람이 아무도 안 갈 거라든지 이런 또 구차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마지막으로 이시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시장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당시 히든크 그 감독을 서울시장에 초대했을 때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다 해서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비난을 했다면 행동으로 자신이 그런 어떤 제의가 왔을 때 나는 안 간다라고 거절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한국당의 정쟁화가 오히려 박영선 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있다. 박영선 의원을 구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현장 응원을 가서 초대와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출입을 했다고 해도 현장 분위기에 휩쓸린 판단력의 부족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시청자들이라든가 네티즌들의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쟁 정당의 비판보다 그동안 당내 당원들하고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비판이 더 가슴 아팠을 텐데요. 문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형사 고발하고 한다면서 이게 정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내 새끼가 미워도 그래도 남의 당에서 얼토당토하게 이것을 정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의 잘못을 여당 공격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역설적으로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른정당하고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합쳐져서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아직은 익숙지 않아요. 이게 복잡해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근데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종호 시장. 저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시너지가 있으려면 각각의 그 지역 기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라면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이 움직여야 바른미래당이 우리가 합당한 보람이 있어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텐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이 과연 움직이려면 또 다른 가치, 바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민심을 움직이려면 바람을 보여라. 바람을 일으켜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그 전라남북도에 아마 이 지방선거 후보를 낼 텐데 그 역시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이외의 지역은 사실 후보를 내지 못할 테고, 그러면 이 두 정당의 어떤 그런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최강수 소장님.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 정도가 관심을 끄는 정도고, 오히려 출마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반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월에 일단 여론 동향을 보면서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 행보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출마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여권 동향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왜 나가는가, 즉 대권을 대통령에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런 행정직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도 현재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서 그 수도 있지만, 이런 서울시장을 대권으로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라는 문제 때문인지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지지율이 지금 현재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당을 꺾고 최소한 2등 전략으로 갈 것인지, 이런 인물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구도 선거를 할 것인지, 저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민주당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하도 정당들이 많이 명벌해가지고 제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게 두 분하고만 있으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예. 오늘 두 분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끝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셨는데요. 일상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지겹지만, 하지만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힘도 있습니다. 힘차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